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마음의 원리를 알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금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적인 아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통제한다.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적극성이 부족하고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라는 말. A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실전에 약했다. 대학 입시 때도 일지망 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르는 날. 감기 때문에 시험을 망쳐서 결국 이지망 대학에 들어갔다. 입사시험을 볼 때도 최종 면접에 지각하는 바람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일을 할 때도 마무리가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면 잘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꼭 실수를 하곤 했다. A는 자신이 운이 없다고 생각한다. 항상 잘 돼가다가도 마지막에 틀어져 결과가 안 좋은 것은 그런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왜 항상 마지막에 일이 어그러지는 것일까? A가 정말로 운이 나쁜 걸까? 마무리를 못하는 성격 탓일까? 그렇지 않다. A는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어그러진다라는 인생 각본을 스스로 쓰고 그 각본대로 살고 있을 뿐이다. 입으로는 성공하고 싶다,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각본에 맞춰 살고 있는 것이다. B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얌전한 성격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결혼하면서 직장은 그만뒀고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B의 불륜 사실이 발각됐다. 남편과는 매일 싸우다가 이혼했고 친권 문제로 재판까지 갔는데 아이들은 남편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주위 사람들 모두 그렇게 성실하고 얌전한 B가 왜? 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B는 왜 스스로 행복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을까? 가정에 불만이 있어서였을까? 남편보다 더 이상적인 남자가 나타났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이 역시 각본의 결과물이다. 인생의 각본이 그녀를 불륜으로 내몰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한 것이다. B의 이혼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말을 들으면 다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기가 각본을 쓸 수 있다면 누구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각본을 쓰지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각본을 쓰겠어? 그러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본을 쓴다. 그리고 그 각본대로 살아간다. 우울함과 불행으로 가득한 각본을 쓴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조금 위협적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을 속박하는 인생 각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인생 각본이란 교류 분석 이론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에릭 번이 제창한 심리적 프로그램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생 각본이라고 해서 실제로 각본을 쓰는 것은 아니다. 심층 심리에서 무의식적으로 각본이 쓰인다는 의미다. 인간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나는 분명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각본을 쓴다. 그것도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그리고 그 각본에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갖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며 결국 그 신념은 현실이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성취적 예언 셀프 풀필링 프라퍼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점쟁이에게 일주일 안에 사고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되고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 점쟁이의 말이 현실이 된다. 또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이런 성격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에 맞게 행동의 성격 특성을 증명한다. 이런 것들이 자기 성취적 예언 현상이다. 인생 각본은 한마디로 인생 예언서다.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서에 따라 움직인다. 요컨대 나는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스스로 쓰는 셈이다. 항상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결정적 순간에 일이 어그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쓴 것이다. 실제로 운이 나쁘거나 우연히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스토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렸을 때 만들어지는 인생 각본. 인생 각본은 주로 7세에서 8세의 유년기에 만들어진다. 커서 훌륭한 어른이 돼야 한다와 같은 부모의 훈육이나
너는 주의가 산만해와 같은 주변의 평가, 그 밖의 학교 교육 등을 통해서다. 학창시절 개성 강한 캐릭터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나 개그맨 같은 역할을 부여받으면 그 역할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말이나 행동을 주어진 캐릭터에 맞춰 바꿔나간다.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예로 들자면 이들 역시 대체로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당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무의식 중에 주위 환경에 맞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인생 각본은 이 캐릭터와도 같다. 캐릭터를 부여받은 아이는 그 캐릭터에 맞춰 인생을 살아간다. 유년기에 만들어진 인생 각본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동안은 인생 각본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원래의 인생 각본에 맞는 삶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인생 각본은 그만큼 강력하다. 예를 들어 앞에서 소개한 A는 유년기에 어떤 일을 잘했어도 칭찬받지 못했던 경험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은 잘 되면 안 되라는 인생 각본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잘 되면 오히려 불안해진다. 불륜을 저지른 B는 유년기에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없고 가족에게 사랑받지도 못해라는 인생 각본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껏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됐지만 자기 삶이 아니라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고 스스로 행복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원래의 각본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녀가 진짜 평안을 얻으려면 인생 각본의 존재를 깨닫고 새롭게 다시 써야만 한다. 각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각본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쳐 써야 한다. 과연 인생 각본은 고쳐 쓸 수 있는 것일까? 물론 매우 견고함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 각본이 꾸민 일이다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각본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나 이것은 각본일 뿐이다라는 냉정한 자세를 가질 수만 있어도 큰 효과가 있다. 실패와 불행 또는 성공과 행복이 반복되는 이유가 운이 아니라 각본 때문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갈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인생 각본이라는 존재를 알면 어차피 나는 성공하지 못해, 어차피 나는 인기가 없어 등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다. 인생 각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모든 것은 금지령에서 시작된다. 어넬러서스, 미국 의학 박사이자 국제교류분석협회 회장을 역임한 로버트 굴딩은 부인 메리 굴딩과 함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지령을 분류했다. 굴딩 부부는 금지령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 각본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금지령이란 문자 그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다. 누구나 어렸을 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밤 10시 이후에는 TV를 보면 안 돼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금지령이다. 말로 하지 않는 금지령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항상 엄마한테 밥 먹기 전에 과자 좀 먹지 마라는 꾸중을 들었다고 하자. 어느 날 저녁 때가 가까웠는데 과자가 먹고 싶어서 졸랐더니 엄마가 웬일로 그렇게 먹고 싶으면 먹으려문 하라고 했다. 그런데 엄마의 얼굴을 보니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다. 말투도 퉁명스러웠다. 이 상황에서 아이는 과연 아무렇지도 않게 과자를 먹을 수 있을까? 아마도 먹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처럼 말 이외의 요소, 즉 부모의 태도나 표정, 몸짓 등에서 전해지는 안 되라는 메시지도 금지령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금지할 때 직접적으로 안 돼, 하지 마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육아와 집안일로 녹초가 됐을 때 아이가 이게 뭐야?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면 나도 몰라. 라고 차갑게 대답하는 부모도 있다. 이때 아이는 몰라라는 말뿐만 아니라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부모의 태도에 충격을 받는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절의 메시지가 읽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아이는 스스로 부모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령을 내린다. 자신에게 하지 마. 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부모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어리광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느끼고 항상 눈치를 보며 부모와 거리를 둔다. 이것은 말하자면 아이의 고정관념이다. 스스로 자기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필사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얻으려는 생존 본능의 결과다. 어릴 때 생긴 고정관념은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예컨대 가까이 오지 마라는 금지령을 받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미숙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외톨이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아이가 금지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며 다가갔는데 부모가 지금 바빠라며 차갑게 뿌리쳐도 개의치 않고 금방 다른 놀이에 열중하는 아이도 있다. 인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을 아이가 받아들이는 양상 역시 다양하다는 점을 미리 말해두고자 한다. 지금부터 굴딩 부부가 분류한 13가지 금지령을 소개한다.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생각하며 읽기 바란다. 1. 아무것도 하지 마. 부모가 엄하거나 반대로 과보호를 하는 사람이어서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는 가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금지령이다. 나무에 오르면 위험하니까 그만둬. 쟤하고 놀지 마. 다칠 수 있으니까 축구는 안 돼와 같이 행동을 제약받을 때마다 아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금지령을 자기 안에 만들게 된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아이는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며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적극성이 부족하고 자기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만 기다리는 유형의 사원은 대체로 이 금지령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지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 배어있지 않다. 그래서 상사나 선배가 지시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2. 내가 아니어야 했어. 사실은 딸을 낳고 싶었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남자아이나 엄마에게서 딸은 키워봤자 소용없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여자아이처럼 자신의 성별이나 정체성을 부정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갖기 쉬운 금지령이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성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이성 친구는 많은데 동성 친구가 적은 사람 또는 동성만 있는 집단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이 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주위의 평가나 대외적인 평판의 행동이 좌우되기 쉽다. 3. 어린애처럼 굴지 마. 너는 언니 누나니까 좀 어른스럽게 행동해. 이제 형 오빠이니까. 울면 안 돼. 와 같은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 갖기 쉬운 금지령이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일찍부터 자립을 강요당해. 어린 시절을 아이답게 구김살 없이 보내지 못해서 고지식한 사람이 되기 쉽다. 미팅이나 회식 자리에서 열심히 음식을 나눠주거나 술이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주문을 하는 등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자신은 전혀 즐기지 못하는 것도 이 금지령에 묶여 있어서 나오는 행동일 수 있다. 내가 해야 해. 라는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삶의 족쇄가 돼버린 경우다. 4. 성장하지 마. 세 번째 금지령과 반대로 엄마가 다 해줄게와 같은 과보호 속에서 자랐거나 막내여서 어리광쟁이로 자란 사람이 갖기 쉬운 금지령이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마마보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 대신 배우자를 찾거나 당사자들 없이 부모끼리만 맞선을 봐서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른이 되어서도 성장하지 마 라는 금지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다. 5. 느끼지 마. 넘어져 아파서 울고 있는데 부모에게 무시당하거나 참아 라며 억압당한 그래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 갖기 쉬운 금지령이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버릇이 되어 매사에 무관심하고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울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는 사람, 목소리에 억양이 없고 표정이 단조로운 사람은 이 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6. 생각하지 마. 세상에는 말대꾸하지 마. 잠자코 듣기나 해. 라고. 자녀에게 소리치는 등 위압적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짜증을 내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이런 금지령이 생기기 쉽다. 이 금지령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게 한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점이나 미신 등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도 이 금지령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7. 가까이 오지 마. 그 정도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니? 조용히 있어. 와 같이 부모와 거리감이 있거나 살을 맞대고 가깝게 지낼 기회가 적었던 사람이 갖기 쉬운 금지령이다. 이런 금지령을 품고 있으면 부모와 대화를 나누거나 자신의 기분을 부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생활이나 속마음을 주변에 털어놓지 못한다. 업무상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거리가 있어도 상사나 동료와 상의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하려 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내가 참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성공하지 마. 잘했을 때 칭찬을 받지 못하는 반면 실패했을 때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경험이 반복되면 성공하지 마라는 금지령이 자리 잡기 쉽다. 부모가 성공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실패에만 관심을 보이면 아이는 성공해선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 부모에게 너는 꼭 중요한 순간에 일을 망치는구나라는 한숨 섞인 탄식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들도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왜곡된 믿음을 품게 된다.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이유 없이 망하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이 금지령에 묶여 있을지도 모른다. 9. 원하는 것을 말하면 안 돼. 어릴 때 큰 병을 앓거나 크게 다쳐서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등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인내하는 부모를 봐온 사람이 가지기 쉬운 금지령이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운을 남에게 양보하거나 스스로 행복을 깨트리는 행동을 한다.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무리해서 애인에게 이것저것 선물하거나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등은 이 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친구에게 사실은 걔를 좋아해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감정을 억누른 채 친구를 응원하는 사람도 여기 속한다. 10. 건강하면 안 돼. 아플 때만 과자나 주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나 몸이 약한 형제자매에게만 신경 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에게 많은 금지령이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병이나 부상으로 동정을 사려고 하거나 돌발, 행동 또는 우스꽝스러운 말로 주위의 이목을 끌려고 한다. 가벼운 감기나 상처에도 호들갑을 떠는 사람은 이 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폭식과 폭음을 반복하거나 건강검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도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 역시 여기 속한다. 11. 중요한 사람이 돼선 안 돼.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나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을 때 아이는 기뻐서 그 사실을 부모님께 알린다. 그럴 때 부모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아이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돼선 안 되는구나라는 금지령이 각인된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항상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책임지는 것을 싫어한다. 지극히 수수한 옷을 좋아하거나 말수가 적고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말하는 사람은 이 금지령 탓일지도 모른다. 부하 직원이나 팀원으로서는 우수하지만 리더가 되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이 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른 사람 위에 서는 위치가 되면 중요한 사람이 돼선 안 되라며 스스로 제동을 걸기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12. 소속돼선 안 돼. 쟤랑 놀면 안 되라며 부모가 친구를 골라주거나 우리 애가 수줍음을 많이 타서라며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 부대끼며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를 잃는다. 이 금지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직장이나 자신이 속한 그룹에 녹아들지 못하고 혼자 행동하는 일이 많다. 동아리 MT나 회사 워크숍 등을 가서도 혼자서 행동하는 사람, 회식이나 미팅을 제의받아도 항상 거절하는 사람은 이 금지령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13. 존재하지 마. 아마도 가장 괴로운 금지령일 것이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거나 너만 없었으면 이혼했을 텐데라며 부모에게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아이는 이 금지령을 가슴에 새기게 된다. 나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 탓에 자기 몸과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된다. 술이나 약물 등에 의존하는 사람은
이 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인생을 바라보는 4가지 태도. 앞에서 소개한 다양한 금지령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금지령은 무엇인가? 물론 어린아이의 인지 방식은 저마다 다르므로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이렇게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오케이고 무엇이 NG인가를 파악할 때 부모의 금지령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앞서 열거한 금지령에 따라 세상을 보는 4가지 방식이 만들어진다. 교류 분석에서는 이를 태도라고 부른다. 즉,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다. 인생의 바탕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른이 된 뒤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1.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와 같이 자신과 타인을 모두 긍정하는 태도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중에는 행복한 인생 각본을 가지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부모에게 받은 금지령도 적당한 수준이며 인생 각본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끄는 힘이 있다. 이들은 인격자 또는 존경할 수 있는 리더 유형이다. 아량이 넓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솔직하게 공감할 줄 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타인도 존중한다. 또 스스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이다. 작은 실수에도 기죽지 않고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는 노력도 잊지 않는다. 평소 다 함께 열심히 합시다. 다들 잘했어와 같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나는 NG, 너는 OK.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내 주변에는 모두 대단한 사람뿐이다 라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려서 유명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시에 실패하는 등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실패 경험을 통해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금지령을 인생 각본에 새겨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매사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다. 또 스스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모처럼 일에서 좋은 결과를 내도 나는 아직 멀었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해 같은 말로 자신을 낮추기 쉽다. 다른 사람이 더 잘나 보이고 자신은 낮게 보는 버릇이 있는 것이다. 나는 NG, 너는 OK라는 생각은 타인의 지배를 허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악덕 기업의 불합리한 요구를 묵묵히 따르는 사람은 어쩌면 이런 태도가 몸에 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3. 나는 OK, 너는 NG. 내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는 도라에몽에 나오는 퉁퉁이 같은 스타일이 이 유형이다. 자신은 긍정하지만 타인은 부정하는 태도다. 유아기에 부모에게 과보호를 받으면서 꾸중 한 번 없이 원하는 건 뭐든지 사줄게, 네가 최고야와 같은 말만 듣고 자란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을 지배하려 하고 의심이 많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반발하는 사람을 힘으로 통제하려는 폭군 유형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흉을 보거나 약자를 괴롭히며 울분을 풀려고 한다. SNS나 블로그에서 자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이 태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전혀 모르는 상대인데도 조금만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철저히 파헤쳐서 파멸로 몰고 간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의롭다고 믿는다. 4. 나도 NG, 너도 NG. 가장 문제가 있는 태도 유형이다. 사는 것이 허무하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라며 자신이든 타인이든 모든 것을 부정해버린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유년기에 부모의 보살핌이 없었거나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조건 없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존재가 없었던 탓에 마음의 안전지대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자기 껍데기에 틀어박혀 모든 인간관계를 부정하고 스스로 상처를 입힌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이 유형에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가 하면 사이비 종교의 신도처럼 타인을 전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 인생을 대하는 4가지 태도. 유년기에 생긴 금지령에 따라 인생을 대하는 4가지 태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태도가 세상과 인생을 규정하는 바탕이 된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5가지 드라이버. 인생 각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라이버라는 것이 있다. 당신 주변에도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는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정시에 업무를 마친다. 그 후에는 다른 업종 사람을 만나는 등 인맥을 넓히거나 업무 관련 강의를 들으며 업계의 최신 정보를 입수한다. 취미가 많고 휴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바다나 산으로 여행을 떠난다. 물론 연애에도 충실하다.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보면 인생을 열심히 사는구나. 부럽다라고 느낄지 모른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불행한 각본을 피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걸까? 자유롭고 나답게 산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매우 긍정적인 사람도 사실은 나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른다. 드라이브라는 영어 단어에는 운전하다라는 뜻 외에 몰고 가다, 몰아내다라는 의미도 있다. 아이는 금지령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언행에도 영향을 받는데 심리학자 테비 칼러는 이를 드라이버라고 불렀다. 즉 아이를 행동으로 몰고 가는 메시지다. 드라이버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이 있다. 완전해져라. 기쁘게 해라. 노력해라. 강해져라. 서둘러라. 다만 부모가 이런 메시지를 직접 전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금지령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정말 잘했어. 상을 줄게라며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는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 해. 그러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럴 때 기쁘게 해라라는 드라이버가 마음에 새겨진다. 그런데 이런 드라이버가 반드시 부모의 본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부모는 단순히 아이의 성장을 기뻐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5가지 드라이버를 보고 이게 나쁜 메시지인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분명 이것들은 우리 삶에 어느 정도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강하게 지배당하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예컨대 노력해라라는 드라이버에 지배당한 사람은 주변에서 다들 말리는데도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에 집중한다. 하지만 결국 몸이 망가져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면 자기만 고통받을 뿐이다. 적당히를 배우는 것도 인생에서 무척 중요한 일이다. 힘에 부치는데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어깨의 힘을 조금만 빼자라며 자신을 다독이자.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드라이버의 존재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행히 금지령과 달리 드라이버는 스스로 의식하기가 비교적 쉽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부모나 선생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지 않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해. 완전해져라 드라이버.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돼. 기쁘게 해라 드라이버.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성공해야 해. 노력해라 드라이버. 용기를 내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 해. 강해져라 드라이버. 무슨 일이든 빠릿빠릿하게 해야 해. 서둘러라 드라이버. 만약 당신에게 나도 모르게 항상 그렇게 하고 만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유 없이 불안하다라고 할 만한 행동 패턴이 있다면 10중 8구 드라이버의 영향일 것이다. 내 안에 존재하는 인생 각본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드라이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존재를 깨닫는 것이 불행한 인생 각본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다. 당신에겐 어떤 드라이버가 있을까? 이안 스튜어트와 벤 조인스가 함께 쓴 현대의 교류 분석에서는 드라이버와 관련하여 4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시했다. 자주 쓰는 말이나 말투, 몸짓, 자세, 표정. 각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체크 포인트에 따라 살펴보자. 1. 완전해져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 자주 쓰는 말이나 말투. 이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은 상대를 제대로 이해시키자, 오해가 없게 하자라는 의식이 강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앞으로. 3번째 역에서 갈아타면 되라는 식으로 말을 할 때 숫자를 자주 사용한다. 정확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프레젠테이션 테크닉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과 같이 요약하는 화법을.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사람 역시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말투로 보자면 박자나 음정이 일정한 사람이 이 유형일 가능성이 있다.
TV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정확히 말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말투나 편안한 말투, 거친 어조는 사용하지 않는다. 정중하고 빈틈이 없는 말투다. 그런데 지나치면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몸짓. 가끔 술을 셀 때 손가락을 접어가며 세는 사람이 있다. 특히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모두에게 보이도록 일부러 손가락을 접으며 술을 세는 사람은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상대방에게 맞는지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본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생각할 때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손으로 턱을 괴거나 양 손가락을 맞대는 포즈를 취하는 사람도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타인의 의견을 분석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때 정해진 포즈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자세. 자세가 좋고 등을 곧게 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자세가 균형 잡혀 있어서 좌우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앞으로 수그리거나 뒤로 젖혀지지도 않는다. 은행이나 관공서, 백화점 직원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몸가짐이 가지런하고 인사도 90도로 하는 스타일이다. 표정. 무표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표정이 풍부하지도 않다. 입꼬리가 다소 긴장되어 있으며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많다. 또 이야기할 때 시선이 앞이 아니라 위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 틀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강해서 머릿속으로 준비된 원고를 떠올리며 그것을 읽듯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완전해져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의 특징 숫자를 자주 사용한다. 정중한 말투를 쓴다.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한다.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다. 항상 입을 꼭 다물고 있다. 2. 기쁘게 해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 자주 쓰는 말이나 말투.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이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와 같은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한다. 또 그렇지? 맞지? 어때? 와 같이 상대의 의견을 묻는 형식의 말투도 이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기보다 상대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투를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며 대화를 한다. 게다가 좋았어. 대단해. 등과 같이 기쁨이나 칭찬을 과장되게 표현하기 때문에 높고 들뜬 목소리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몸짓.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응하며 고개를 자주 끄덕인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을 몸으로도 표현하는 것이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을 때는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손을 내밀 때는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어서 내민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다. 이런 동작을 통해 상대를 안심시키려 하는 것이다. 또한 눈을 치켜뜨거나 올려다보는 식으로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표정을 자주 짓는 것도 이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세. 대화를 할 때 몸을 앞으로 내미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이야기를 좀 더 확실하게 듣자, 상대가 좋아하는지 반응을 살피자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표정. 항상 입꼬리를 올리고 있어서 언뜻 보면 웃는 얼굴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상대를 기쁘게 하고 호감을 얻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웃는 얼굴이나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항상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심 정말 그런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웃는 얼굴로 있으려니 입은 웃지만 눈은 정색하는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돼버리는 것이다. 기쁘게 해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의 특징.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한다. 대화할 때 몸을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자주 끄덕인다. 눈을 치켜뜨는 행동을 자주 한다. 부자연스럽게 웃는 티가 난다. 3. 노력해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 자주 쓰는 말이나 말투. 어려운 일이나 많은 양의 일을 부탁받았을 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단순히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 일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금방 끝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이 드라이버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건 어려워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작은 일에도 힘들어 죽겠어라고 어필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이다. 이 드라이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은 자신보다 피곤한 자신, 여유 있는 자신보다 궁지에 몰린 자신에게 안도감을 느낀다. 정말 지쳤어라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할 때가 많다. 생기 있는 목소리로 쾌활하게 말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소진될 정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몸짓. 시력이 나쁘지도 않으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사물을 본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귀에 손을 모으고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별것 아닌 상황에 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서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들으려 하는 것이다. 과장되게 한숨을 쉬거나 책상에 털썩 엎드리는 등의 몸짓으로 열심히 했다, 드디어 끝났다라는 점을 암시하려 하는 사람도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자세. 눈앞의 일에 온 힘을 다하자라는 마음에서 몸을 앞으로 내미는 사람이 많다. 자료를 읽을 때나 컴퓨터 화면을 볼 때도 몸을 앞으로 내미는 경향이 있는데 마음이 자세에 반영된 것이다. 상사가 말을 걸면 자세를 똑바로 하는 사람도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열심히 한다, 노력하고 있다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다. 표정. 미간을 찌푸리거나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는 경향이 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으면 쉬엄쉬엄 일하고 있다, 아직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피곤한 표정을 지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신을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만해도 돼, 그만 쉬어도 돼라는 말을 듣는 것이 싫기 때문에 금방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간다. 노력해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의 특징. 앞뒤 살피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힘들다는 것을 지나치게 어필한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항상 몸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취한다. 미간을 찌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4. 강해져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 자주 쓰는 말이나 말투. 이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나는 약하다, 나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외면하기 위해 반대 메시지인 이 드라이버에 끌린다. 이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다른 존재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나약함에서 도망치려 하는 것이다. 연인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할 때 내가 잘못했잖아 라며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이 유형의 특징이다. 이들은 내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건 이 세상 탓이야, 월급이 오르지 않는 건정치가 엉망이기 때문이야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서 원인을 찾는 발언을 자주 한다. 그렇게 거대한 적을 만듦으로써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거대한 적에 저항하는 나는 강하다라고 느끼려는 것이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 영화에서 강한 포스의 보디가드가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감정을 억제한 낮은 목소리로 거기서 뭘 하고 계시죠? 라고 말하면 몰입감이 높아진다. 그런데 만약 보디가드가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시청자들의 몰입감과 흥은 깨져버릴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은 목소리로도 강한 모습을 연출하려 한다. 몸짓. 이 유형은 차분하게 행동하며 눈에 띄는 몸짓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당황하거나 패닉에 빠지면 몸짓이나 손짓이 과장되기 쉽다. 즉, 과도한 몸짓은 나약함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은 몸짓을 억제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강인함을 강조하려 한다. 자세.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자세나 팔짱을 끼는 등 강한 모습을 어필하는 자세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 상체를 뒤로 젖힌 채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낀 자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많다. 남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항상 다리를 넓게 벌리고 당당한 자세로 서는 사람도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자세를 통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표정. 몸짓과 마찬가지로 표정에도 변화가 적다.
강해져라 드라이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격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필사적으로 반론을 할 때나 연인에게 한 거짓말이 들통나서 궁지에 몰려 소리를 지를 때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나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표정을 억제하여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려 하는 것이다. 강해져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의 특징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많이 한다. 낮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한다. 몸을 뒤로 젖힌 채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는 등상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다. 무표정하고 움직임도 적다. 5. 서둘러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 자주 쓰는 말이나 말투. 어쨌든 서둘러. 지금 당장에. 와 같이 자신이나 주의. 사람들을 재촉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이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항상 서둘러야 한다며 초조해야 한다. 이런 유형은 말도 빨라서 서둘러라 드라이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기 말을 한다. 그리고 일단 말을 시작하면 상대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한다. 너무 급하게 말하려다가 말을 더듬거나 중간에 혀가 꼬일 때도 종종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말하지는 않는다. 몸짓. 이 드라이버가 있는 사람은 기다려야 하거나 일이 지체되면 초조해야 한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기도 하고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리거나 다리를 떠는 전형적인 몸짓을 보인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본다. 항상 빨리 해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신경 쓰여 참지 못하는 것이다. 자세.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수시로 자세를 바꾸며 바쁘게 움직인다.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차분하게 있지 못하는 사람은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표정. 다른 사람과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때 동요하는 것도 아닌데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린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리저리 시선을 옮기는 것이다. 이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에게는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럼 이제 가볼까? 이거 하자라고 상대에게 말했을 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이른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고 불쾌한 표정이 된다. 항상 전진하지 않으면 안정이 되지 않는다. 서둘러라 드라이버를 가진 사람의 특징. 항상 시간이 없어라며 초조해야 한다. 말이 빠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막는다.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본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가? 어쩌면 나는 이 드라이버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이 이런 식의 말투를 많이 썼는데 같은 생각이 들었는가? 드라이버는 이처럼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인생을 조종한다. 물론 적당한 드라이버는 인생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므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영향을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 드라이버를 누그러뜨리거나 없애려면 먼저 내가 어떤 드라이버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유형별 드라이버의 특징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당신에게 어떤 드라이버가 작동하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그것만 알아내도 불안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원하는 바를 얻는가? 앞서 말했듯이 인생 각본은 주로 유년기에, 그것도 무의식 중에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금지령과 드라이버가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을 해라는 부모의 말이나 태도에서 아이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이 인생 각본이 되어간다. 또 아이는 금지령 등을 통해 삶에 대한 태도를 구축한다. 인생 각본은 금지령과 드라이버, 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완성된 각본을 진행시키는 것이 게임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생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게임이란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삶을 완성하기 위한 게임에 참여한다. 애정이나 돈, 행복감 같은 보상을 얻기 위해 날마다 행동을 이어간다. 물론 올바른 게임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거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상대를 찾고 연애를 하는 등의 게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게임이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불쾌하게 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것,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거나 주목받기 위해 지각을 하거나 마감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이다. 이런 부정적인 패턴도 게임이다. 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게임에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걸까? 모든 사람에겐 남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너무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애정에 굶주려 있다. 그런 아이의 무의식에는 무시당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도록 못된 장난을 치거나 말썽을 피우거나 거짓말을 한다. 사람은 혼이 나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을 더 괴로워한다. 그래서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빗나간 행동을 한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또 사람은 자기가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게임에 참가한다. 나는 오케이, 너는 NG, 나도 NG, 너도 NG 같은 태도를 확인하려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료에게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은 나는 오케이, 너는 NG라는 태도를 확인하고 싶어서다. 상대방이 상처받은 표정을 짓거나 짜증을 내면 자신이 더 강한 위치임을 실감하고 만족한다. 나도 NG, 너도 NG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세상을 증명하기 위해 게임을 한다. 자멸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일종의 만족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확인할 때마다 인생 각본은 점점 강화된다. 따라서 게임은 자신의 세계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다. 인생 각본의 구조. 유년기의 금지령,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아니어야 했어. 어린애처럼 굴지 마. 영양, 기본적인 태도, 나는 땡땡이고 타인은 땡땡이다. 영양, 인생, 각본, 드라이버 영향. 완전해져라. 기쁘게 해라. 노력해라. 강해져라. 서둘러라.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각본을 실현하기 위해 게임을 통해 게임에 참여한다. 인생 게임. 각본이 강화된다. 인생 게임의 공식. 인생 각본을 진행시키려고 무의식적으로 참가하는 게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게임에는 공식이 있다. 다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회사 탕비실. 남자 직원 A가 식곤증을 털어내려고 커피를 마시러 왔다. 잠시 후 후배 여자 직원 B가 탕비실로 들어왔다. 탕비실에는 두 사람만 있다. B가 고개를 숙인 채 A를 힐끔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오늘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A는 어떤 생각을 할까? 마음속으로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라고 기대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후배 직원이 세팅한 게임일지도 모른다. 에릭 번은 게임에 필요한 요소와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설명했다. 미끼, 약점 반응, 역할 대혼란 보상. 미끼.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과 단둘이 있을 때 오늘 시간 있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연애까지 상상하진 않더라도 무슨 일이지? 나에게 호감이 있나? 라는 생각에 조금은 가슴이 두근거릴 것이다. B가 할 말이 있다라고만 했으므로 단순히 업무 상담을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대단치 않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줄 알면서도 뭔가 있을 것 같아라고 상상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B가 던진 미끼다. 미끼는 말 이외에 전해지는 숨은 메시지다. 만약 상사가 쓴웃음을 지으며 당신 참 재미있는 사람이군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봐도 비꼬는 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간혹 진심과 반대되는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은연중에 전해지는 숨은 메시지가 바로 미끼다. 게임을 시도하는 사람은 미끼를 물 것 같은 사람을 향해 미끼를 던진다. 그러므로 타인이 시작한 게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한다. 탕비실의 예를 보자. 만약 우연히 마주친 김에 말한 느낌이라면 아마도 미끼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들 있는 장소에서 말을 걸거나 사내 메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두 사람만 있는 순간을 택해 말을 건 듯 하다면 주의해야 한다. 상대가 당신을 타깃으로 삼아 무언가를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약점.
이 사례에서는 이성이 말을 걸면 무조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라고 착각하는 사람의 어리석음, 흑심, 성욕이 약점이다. 약점은 상대가 던진 미끼를 자기도 모르게 물어버리는 충동과 그 원인을 의미한다. 충동의 원인은 콤플렉스, 식욕이나 성욕 등의 욕구, 고민이나 과도한 자신감 등 다양하다. 당신에게도 그 녀석한테만큼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크리스마스까지는 애인을 만들자 등 자신도 모르게 정색하게 되거나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점을 겨냥해서 던져진 미끼라면 자기도 모르게 덥석 물기 쉽다. 그렇게 게임에 휘말리는 것이다. 반응. 미끼와 약점이 잘 맞아떨어져서 게임에 휘말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게 된다. B에 오늘 시간 있으세요? 라는 말에 A가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할까? 라든가 일 끝나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지라고 대답했다면 제대로 반응한 것이다. 이 반응이 게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해도 좋다. 그런데 A가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해라든가. 뭔데? 일 때문에. 고민 있어? 와 같이 냉정하게 대응한다면 게임에 휘말릴 일은 없다. 누구나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생각되는 씁쓸한 기억 몇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기억을 되새길 때가 있다면 자신의 언행뿐만 아니라 상대의 언행도 떠올려보기 바란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신의 행동은 게임에 휘말려서 나온 반응이었을지도 모른다. 역할 교대. 일 끝나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지라는 A의 말에 B가 그럼 그렇게 하죠라고 대꾸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게 됐다. 처음에는 평범한 업무 상담이었지만 술이 들어가 긴장이 풀리자 B가 사실은 C 선배에게 좀 심한 말을 들었어요 라며 본론을 꺼냈다. C는 회사의 고참 직원이다. 눈앞에서 후배가 눈물을 글썽이며 지금까지 얼마나 심한 대우를 받았는지 호소한다. 평소라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겠어. 혹시 너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냉정하게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게임이 시작된 뒤에는 그럴 수 없다. 의협심이 발동한 A는 그건 좀 심했네. 내가 C한테 주의를 줄게라고 경솔한 발언을 하게 된다. 그러면 B의 해맑은 미소와 함께 대화는 다음처럼 진행되기 십상이다. 고맙습니다. 역시 선배한테 말하길 잘했어요. 정말 도움이 됐어요. 다행이야.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선배는 정말 믿음직스럽다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는 완전히 시동이 걸려버린다. 어때? 우리 집에서 한 잔 더 할래? 그런데 B의 반응이 예상 밖이다. 네? 지금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상담을 부탁한 게 아니에요. 선배는 항상 그런 식으로 작업을 거시나요? 이렇게 역할 교대가 일어난다. 역할 교대는 게임을 시작한 쪽과 휘말린 쪽의 처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했든 아니든 미끼를 던졌던 쪽이 이번에는 상대가 자신에게 미끼를 던진 것처럼 소란을 피운다. 공수가 뒤바뀌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다. A는 도움을 주고 감사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어느새 비난을 받는 입장이 돼버렸다. 혼란. 예상 기대이 빗나가며 갑자기 역할이 교대되자 A는 당혹감에 빠진다. 졸지에 나쁜 사람이 돼버린 그는 그날 이후 B를 피하게 된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둘 사이는 어색해지고 만다. 보상. 보상은 게임을 시작한 플레이어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감정이나 스트로크 교류 분석에서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교류할 때 주고받는 자극과 반응으로 인정의 한 단위를 말한다. 게임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는 그 사람의 인생, 각본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와 네 가지 태도 중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앞의 예에서 B가 추구하는 보상 중 하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고참 직원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본인도 의식하고 있는 보상이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무의식 중에 추구하는 보상이 있다. 만약 B가 나는 오케이, 너는 NG의 태도를 가지고 공격, 남 탓, 게임을 시작한 거라면 그런 것도 해결 못해요? 정말 무능하네요. 라고 A를 벌줌으로써 만족을 얻었을 것이다. 또는 B가 나는 NG, 너는 OK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죄책감이라는 보상을 추구할 것이다.
그나마 선배 직원 A를 게임에 끌어들인 것을 심하게 후회한다면 다행이지만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복잡한 일에 휘말리는 걸까라며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한 것에 만족할 수도 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같은 게임을 하고 있더라도 그 동기나 얻고 싶은 보상은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한 차례의 게임이 끝나면 미끼를 문 사람은 물론이고 게임을 시작한 플레이어에게도 씁쓸한 뒷맛만이 남는다. 그런데도 무의식이 보상을 추구하며 게임을 반복하게 한다. 한마디로 게임은 골치 아픈 커뮤니케이션 패턴이다. 게임의 대상으로는 앞서 든 사례의 A처럼 남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나 공격당했을 때 감정이 격해져 반발하는 사람, 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주눅드는 사람 등이 선택된다. 플레이어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의도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게임의 공식을 이해하면 상대가 게임을 걸어오더라도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게임을 시작했을 때도 상황을 더 쉽게 인지하고 중단할 수 있다. 탕비실 사례에서 본 것처럼 사람은 인생의 다양한 장면에서 자신이 게임을 시작하거나 상대가 걸어온 게임에 휘말린다. 게다가 그런 일은 대부분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 미끼 플러스 약점, A의 약점에 대해 B가 미끼를 던진다. 미끼 이꼬를 오늘 시간 있으세요? 땡땡 무슨 일일까? 두근두근. 약점. 반응. A가 반응한다.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반응. 역할 교대 정작 게임을 시작한 사람은 B인데 A가 시작한 것처럼 흥분한다. 우리 집에서 한 잔 더 할까? 네? 그럴 생각 없어요. A가 혼란에 빠진다. 이게 아닌데. 보상. B는 A를 벌주는 것으로 보상을 얻는다. 저 사람은 정말 단순해. 공격 남 탓 게임의 완성.